이번 주 장르가 뭐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 유커의 귀한 소식 준비했고요. 만약 한알령이 해제되면 수혜의 업종은 무엇일까요? K엔터, K뷰티, 아니면 Something New?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해서 전해드립니다.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유산 기부, 그 이유를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장르가 뭐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굿모닝 머니언즈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상쾌한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장르가 뭐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이번 주도 마음은 가볍게, 머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무겁게 장르가 뭐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든든한 경제 선생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명 천재, 쪼개기 박사, 브릉브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소개가 좀 너무 밋밋한데.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직접 저희가 셀프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 경제 실론티 박승찬 교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겸비한 실론티.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장르가 뭐니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릉브릉 브릉 박시동 평론가님. 네, 이번 주에 경제 핫 이슈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른바 시동 이슈입니다. 시동 이슈. 시동 이슈요. 네. 먼저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요.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상폭이 무려 100배나 됩니다. 네. 기존에는요, 우리 돈으로 약 한 14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라는 건데요. 이 전문직 비자는요, H-1B라고 하는 비자인데요. 공학자, 수학자, 기술자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때 필요한 비자인데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요.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 그런 비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무려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은 쉽게 말하면 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인재들, 두뇌가 좋은 인재들이 이 비자를 통해서 많이 취업을 해 있거든요. 네네.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고 이제 이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기업들에서는 현재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이라서 각 주재원들 보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라, 나가지 마라라고 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주 전에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구금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 경제 협력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협력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난 거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경제 협상에 악재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아니 뭐 10배도 아니고 어떻게 100배를 이렇게 갑자기 확 인상을 시켰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뭐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요즘 참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아요. 무리수를 많이 던집니다. 네,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와의 협상에는 악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평론가님? 네, 시동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반도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를 고르라고 한다면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죠. 네. 지금 반도체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연일 훈풍이 불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 SK 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요. AI 이 시대를 위시한 HBM 관련한 훈풍은 그동안 쭉 있었는데요. D램 관련해서도 현재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와 또 범용 반도체 모두가 다 현재 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향해서 겨울이 왔다라고 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레포트를 냈던 골드만삭스가 네. 지금 새로운 레포트를 냈는데 따뜻한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내면서 표현 좀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또 SK 하이닉스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아나운서 이 표정은 이미 팔았다는 표정인데 제가 좀 맞습니까? 빨리 뺐어요. 아이고. 삼선을 빨리 뺐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거 지금. 무조건 하은 아나운서랑 반대로만 하면 네네네. 지금 만약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저는 안 들어가려고요.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린 따로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권혁수 앵커. 네. 이번 주엔 머니. It's 혁수 타임!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유통, 관광업계뿐 아니라 증시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사실상 한알령이 풀린 건 아닐까 기대감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과연 유커의 귀환이 내수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한알령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일단 한알령이라는 표현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중국인 업계는 다 이걸 다 인정을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알령이 언제 시작됐냐라고 봤을 때 사드 사태가 크겠죠. 사드 2016년도부터 시작된 부분들인데 그리고 팬데믹 뭐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이제 한알령이 이제 본격 시작됐고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6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한 807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드렸다 이 한알령을 계기로 쭉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460만 명 정도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만 보면 한 31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 관광객 중에서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거의 뭐 4,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 한 16.8%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가 이번에 말씀하셨던 이런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무비자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올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전부 다 기대가 크죠. 그동안 좀 까다로운 발급 비자가 중국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와해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비자를 받기가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게 이게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있고 두세 시간에 많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또 받으러 가야 되고. 뭐 네. 여행사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지금 뭐 표만 끊으면 그러니까 보름 정도는 지금 다 15일 동안 다 마음대로 지금 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유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잠깐 문을 열어준 거네요. 네, 정확하게는 이번 달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이니까 6월 30일까지 네.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면은요. 국내 여행사 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3인 이상 모객한 관광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9월 29일 날 시작을 하느냐? 이 10월 네. 1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 날짜가 의미가 좀. 국경제에 맞춰서 이번에 한번 잭팟을 터뜨려야 되는 것들이죠. 10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연휴지만 사실 9월 29일, 30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보석이 깔려 있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유커가 몰려오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확실히 되는 거죠? 맞습니다. 6컵 100만 명이 늘어날 때마다 약 2조 5,6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창출이 되고요. 야. 국내 총생산 GDP의 약 0.0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군요. 이분들이 이제 단체 관광이 개시가 되니까요. 우리나라 산업계도 지금 바빠졌습니다. 중국인 유커를 유치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마케팅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단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관련한 외국어 특기 직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손님 맞이에 한창이라고 하고요. 하은 아나운서 좀 알바 자리 빨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올리브영에서도 그 명동 중앙점에서 그 이것도. 중국인이 많이 오는 올리브영에서 네네.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중국어 전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막 환희환희 하면서 제가 요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있는 이 소비재 관련 기업들 이제 앞으로 요커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MZ 세대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까? 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런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중국 MZ 세대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SNS에도 돌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이러다 서울병이 중국에서 대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염력이 제가 가르쳤던 중국 제자들도 있는데 요즘 서울병에 대한 이 신조어가 많이 빨리 퍼져나오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서울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러니까 서울병이라는 게 일단 현대판 서울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죠.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요즘 핫한 중국에는 이제 SNS 도인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틱톡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네. 중국 내에서는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서울병 지금 말씀한 해시태그가 지금 1억 3,500만 뷰 이상을 와. 뭐 계속 지금 하고 엄청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건강을 해치는 병은 아니니까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전염이 많이 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병 아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연휴 있을 때 또 놀러와 우리나라에 주시고. 서울에 방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또 이 와중에 10월에 에이펙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니까 미, 중, 한중 정상회담까지 각각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을 현재는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네.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차기 에이펙 이제 주최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석할 것으로 보는 게 이제 현재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약에 이번에 만난다면 특히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13년 만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간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아직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첫 만남이 바로 우리 경주에서 이뤄진다라고 하면은요.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 이목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대단한 행사가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아직 한중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외교에 관한 슈퍼위크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하네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뀐 걸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분적 저가의 동침 서로의 필요해서 지금은 서로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또 어떤 뭐 손을 잡는 거다라고. 근데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와서 두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큰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 미중 간의 당면한 문제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두고 혹은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붙고 있고 또 같이 이걸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첫 큰 틀에서 포괄적인 이야기만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만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으로 일단은 전 세계 파급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천명하면서 상호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서 지지 않고 맞대응.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140%, 그럼 우리는 120%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세 전쟁을 했었거든요. 네. 막상 링에서 붙어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치명적인 무기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 히토류를 한번 통제해 볼까? 당신들도 힘들잖아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 오래 끌어서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간단하게 하나의 국면을 끝낼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합의해 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에이펙에서도
빅딜은 아니어도 스몰딜 정도의 합의는 어느 정도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한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좀 오가게 될까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한중 관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좀 더 복원하고 더 이제 민간 교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자도 지금 무비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 무비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민간 교류 측면에서 교류,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자라는 부분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다른 집에 집들이 갈 때 하다못해 휴지라도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빈손으로는 안 가죠. 그렇죠. 예,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간을 만날 때는 어느 정도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한한령에 대한 어떤 긴장 완화, 조금 많이 나간다면 해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시진핑 주석이 가져오는 선물이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한한령 저는 이번에 바로 온다고 해서 한한령 해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를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바로 한한령 해제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어떤 이슈가 있냐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일단 결국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어떤 미국 중심에 너무 이렇게 붙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한한령을 해제하는 것들은 시그널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왔다라는 것은 분위기는 있어 간다. 근데 이게 바로 해제로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담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건 기분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국장이 많이 살아난 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한령이 뭐 해제까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고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찾아오고 이러면 우리 경제 자체는 진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K-팝 관련한 엔터 산업에서는 뭐 너무나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출을 많이 했던 효자 산업이죠. 화장품 기업 K-뷰티 그렇습니다. 정말 K-뷰티입니다. 많이 사갔죠. 이쪽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제1시장이 중국이었는데 네. 그동안 사실 한한령의 여파 때문에 신통치 않았거든요.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녹화할 수 있다면 업계에서 갖는 기대감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섹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 네네. 게임도 있을 것이고요. 게임. 우리 올 게임도 우리가 중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한한령 때문에 계속 안 해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른 뭐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에서도 수출입이 더 이렇게 이런 시그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많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K푸드라든가 K뷰티라든가 넘어서 지금 전반적인 한중 간에 있는 수출이 무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기대를 한번 잔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인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6호의 귀환이 과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승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혁수 앵커가 준비한 코너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요즘 가장 뜨거운 종목들 중에 하나죠. K엔터와 K뷰티.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을 가지고 두 전문가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게 더 유망하고 어떤 게 더 비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생각이 달라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잘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한령 이후 굳게 닫혔던 중국 시장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K-드라마, K-팝, K-화장품, K-게임 등등이 중국 본토에 진출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9년 만에 돌아온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 업종은 무엇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디어, 엔터, 레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LS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이고요. 유통 화장품. 네. 이현지 연구원님, 최근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한령이 조금 와해되고 있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이십니까? 8월 19일에 이제 중국의 광전총국이라고 그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이랑 인터넷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입을 좀 더 확대하겠다. 네. 그럼 K-드라마가 정말 중국에서 뭔가 편성이 신작 중심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라마 쪽에서 좀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2016년 이후부터 한국 가수들이 공식적으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을 이제 그렇게 환영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올해 들어서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에 대한 일정들이 계속 공개는 됐었습니다. 자, 오리나 연구원님,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다. 확실히 다릅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네. 시진핑 주석이 아마 방한할 가능성이 뭐 이변 없으면 이제 방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오신 게 2014년 7월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온 게.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11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네. 하필이면 유감스럽게도 한한령이 퍼지고 나서는 방한을 안 했었네요. 그렇죠. 과거의 그런 보법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저희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한령이 해제돼서 중국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면 최대 수혜 업종은 누가 될까요? 하나, 둘, 셋. K-뷰티! 엔터죠. K-엔터, K-뷰티. 이렇게 대답이 갈렸습니다. 이현지 연구원님,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올랐던 종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연초 대비 이제 SM이랑 YG엔터는 거의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하셨어요? 네? 사실 뭐 제가 SM이랑 YG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뭐 네. 하이브, JYP 다 올랐는데 네. 특히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SM이랑 YG엔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SM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카카오랑 카카오엔터 외에 2대 주주로 텐센트라는 중국의 기업이 주주가 됐습니다. 네네. 진짜 중국 기업이 이 회사의 주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열린다고 했을 때 뭔가 제일 먼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SM 주가를 견인했던 YG엔터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니까 YG에 맞네? 그런 식으로 이제 YG랑 SM이 같이 좀 많이 올랐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리나 연구원님, 어떤 종목입니까? 면세점, 화장품. 화장품. 네,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오시고 하시면은 또 쇼핑도 많이 하시고 네.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국은 상반기에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한한령 이후에 다른 나라들로의 판로를 찾다 보니까 네. 미국이나 동남아나 일본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지금 K-뷰티가 화랑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틱톡에 바이럴이 되는 그런 해시태그로 많이 떠오르는 상태고 네. 또 구매를 하시면은 되게 좋다, 품질이 좋은 걸 분명히 알게 되다 보니까 네. 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이현지 연구원님, 최대 수혜 업종으로 K-엔터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연 쪽이겠죠. 엔터 쪽. 네네. 공연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2016년도에 빅뱅이 중국에서 콘서트가 아니고 무려 팬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YG엔터가 벌어들였던 매출이 360억 정도가 됩니다. 10년 전에. 엄청나네요. 그쵸?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팬미팅이기도 했고 단가가 75,000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지금은 티켓 값이 훨씬 비싸죠. 음.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국내 기획사들이 중국 가서 공연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중국에서의 공연 MD 매출이 최소 3,400억 이상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돌이 있습니까? 그쵸. 그분들이 중국에서
간접적,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해 보시면 엔터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현재 지금 중국 본토에서 갈망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나 공연이 있을까요? 이제 중국의 QQ뮤직이라고 네. 텐센트가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 우리로 치면은 이제 멜론 같은 네네. 그런 플랫폼에 가수를 구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구독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구독자가 많은 가수가 누굴까요? 아이유. 아. 두 번째 기회 누굴까요? 빅뱅, 빅뱅. 정답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게요? 블랙핑크. 정답입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입니다. 이제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가수들이 대표적으로 세븐틴, 세븐틴. 네, 네. 에스파, 네. 아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공통점은 각 네? 멤버들의 중국인 멤버가 아.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한국 가수들 중에서 중국인 멤버가 들어있는 그룹이 중국에서의 인기라든지 어떤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엔터만 얘기하면 약간 약할 수 있는데 드라마까지 가볼까요? 확실하게? 아, 컨텐츠까지 가면은 이거까지 이거 뭐 가면 게임이 안 된다 이거군요. 엔터다. 중국에서 이제 2016년 별그대도 그렇고요. 뭐 네. 태양의 후예 이런 드라마들. 네네. 이 한국 드라마의 판가를 높여주게 만들었던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편을 팔았을 때 동시방영으로 팔면 한 20에서 30%가 남는다라고 하면 네. 똑같은 모델을 중국에 그대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의 드라마가 방영이 됐을 때 20%만 마진이 남길 수 있는 거 20, 40%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한 편당.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K-뷰티. 약간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알령 해제 최대수의 업종으로 K-뷰티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60억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중국 시장 98조 원 화장품 시장 규모거든요. 네. 네, 98조 원이고요. 저희는 가수 하나가 벌어들인 금액 기준이 한 360억인 팀. 거죠. 잠깐만요. 일단 몇백억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뛰긴 했어요. 조언은 좀 들어봐야 되긴 하죠. 몇십조요? 98조 원. 이제 세계 2위의 화장품 시장이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한알령 및 여러 환경의 변화 때문에 떨어진 수치가 이 정도니까 그럼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억 단위가 나와서 약간 뭐지? 어? 당연히 뭐야? 좋아하죠. 한미 그랬던 무슨 왜? 거죠.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관광인데 네. 이제 관광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세점 당연히 가실 거고. 네. 근데 면세점에 추가로 또 이번에 최근에 달라진 트렌드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까지 그러니까요. 또 아니 그 외국분들이 관광 오시면 네. 관광 코스로 다이소 그다음에 올리브영 네. 이곳은 꼭 들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화장품은 또 기본적으로 다들 사가시는 그런 품목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필수 코스죠, 필수 그렇죠. 코스. 근데 유독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통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저희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하는 게 네.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얘기는 유명하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네.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워낙에 우리나라 그 분들께서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그 채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치열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말 많이 했고 이 뷰티 쪽의 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이에요. 네. 근데 틱톡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좀 시선을 잡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임팩트 있게 그것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를 한국 업체들이 가장 잘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팩을 붙였을 때 다 흡수되고 껍데기만 남은 거를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달팽이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제형을 보여준다든지 많이 바이럴되고 마케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하면서 어떤 기술도 좋아지고 뭐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최근에 미국이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데 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언제일까로 저희가 보면은 블랙핑크 member분들이 이제 코첼라에서 공연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국제 무대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퍼졌었고요. 엔터 덕분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어찌 보면 이 공연을 해서 이 사람의 화장을 보고 우리가 화장품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코첼라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제품을 이렇게 들고 나서 공연하진 않으니까. 제 생각은 완전 다른데 왜냐하면 14억 인구 중에서 그분들이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가시는 품목이 화장품이니까 이건 사실 뭐 K 콘텐츠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근데 자연스러운 그런 구조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체력. 믿음과 선호가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 화장품은 3개월 만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계절마다. 근데 공연은 계속 취소되더라고요. 그죠? 공연은 안 5월에도 되는데 화장품 팔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5월에 이 보이그룹 공연이 하나 취소가 됐는데 네. 걸그룹 행사가 또 취소됐습니다. 한 보름 앞두고. 네. 이런 사례를 보면은 한알령이 풀린다고 해도 이 허가 문제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이미 지금 다 백화점 팔고 있거든요. 아니 뭐 공연 취소 많이 됐고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왜 취소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취소되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공연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이나 하이난성, 저장성 이런 데서는 공연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수들에게 계속 공연이 들어오고 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중국 중앙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네. 최근 엔터사들은 MD, 물건을 많이 팔거든요. 네. MD가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중국 문이 열렸을 때 돈을 벌 수 있냐면 아이돌의 인형들을 기획사들이 공식으로 발매를 하거든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인형 파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문이 닫혔는데 이 정도인데 문이 열리면 더 많이 팔리겠죠. 어쨌든 공연은 못한 거죠? 아니 뭐 안 되는 걸 뭐 된다 할 수 없으니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못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K엔터는 컨텐츠까지 포함해서 열리기만 하면 이거는 뭐 그럼요. 왜냐면 드라마가 아직 중국에 팔리긴 했는데 네. 방영이 되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한 드라마 매출이 몇백억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만 열리면 저희는 그냥 한 큐에 다 다다닥 실적으로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은 언제? 자, 그럼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전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현지 연구원님, 한알령 해제 수혜를 기대하고 K엔터 관련주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게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을 목표로 엔터를 사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사실. 아직은 중국을 좀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 연구위원님. 네. K뷰티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ODM 업체들 그러니까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딘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탑3 지금 업체가 제조사. 네, 제조사가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인터코스. 근데 인터코스는 이태리 회사고요. 예, 요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상장.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맥스. 네. 입니다. 요거는 바로 사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되게 지금 좋습니까? 네. 네. 요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소비재의 메가 트렌드가 네. 파편화거든요. 파편화. 네, 파편화라는 게 되게 조그만한 이제 파편으로 부서지는 그런 소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 측, 그러니까 취향 쪽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 네. 공급 측인 브랜드 쪽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거를 화장품 브랜드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이 K뷰티라는 메가 코어 트렌드 자체는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보다는 뒷단의 제조사들한테 저희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행이 또 금방 변하니까 그래서 좀 묵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0달러. 저는 6달러. 네, 두 분의 생각은 28달러 달랐습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롯데 자일리톨은 올바른 치아 습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바람은 약하고 열은 걱정되니까 굿바이 딜레마. 이젠 글램팜으로 올 세라믹 기술로 손상 없이 프리미엄하게 글램팜.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우리의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선 체커 김도훈입니다. 아니, 김도훈 기자의 이 물결과 네. 혁세고의 물결이 많이 달라요. 네. 아 저는 파장이 짧게 저는 이렇게 아니, 되게 생동감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여러분 장르 가문에서 아주 다양한 투자 방법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모를 법한 아주 특별하고 매우 숭고한 투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숭고한 투자요? 승고는 보통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투자에 궁금하시죠? 쓰지 않죠. 네.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 근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쓴 거예요? 제가 찾은 이곳 대한민국 대표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한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특별한 돈의 흐름이 이곳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부의 변천사를 보다가 벽면 가득한 이름과 사진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기부를 한 후원자들의 이름과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사진 속 후원자들의 공통점, 바로 자신의 유산을 기부했다는 건데요. 유산을 기부해요? 유산을 기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문가를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록우산이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에서 유산 기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 팀장입니다. 유산 기부가 뭔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유산 기부라 함은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상속 대신에 공익 목적으로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기부하는 거군요. 1인 가구분들이나 혹은 자녀가 있으시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 전체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유산 기부 모금액은 대략 한 4,766억 정도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산 기부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 설명을 들어도 와닿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유산 기부를 선택하신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김연아 씨, 어떤 계기로 기부를 하게 됐을까요? 일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없이 살아도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자마자 계속 장사를 하고 장사가 사업화가 돼갖고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교만함?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망할 바에야 좋은 일이나 할 걸.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서 기부를 하자고 해서 이후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김연아 씨. 어느 날 TV를 시청하다가 유산 기부를 알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나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천사죠. 할까 말까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다 하고 가자. 근데 그 선택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한테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게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잘 커야 이 사회가 잘 큰다. 맞는 말씀이시죠. 지당한 말씀이죠, 정말. 그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들도 기부를 할 거예요. 자기가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에 우리나라에 대한 큰 투자입니다. 작은 이 보탬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후원자님의 이야기는 나의 마지막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깊은 울림을 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나와는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산기부 상담부터 신청까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유산기부를 상담하러 왔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이 초록우산의 유산기부 이 신청을 하려면 가입 절차, 상담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초록우산에 유산기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직접 뵙고 유산기부 후원자로 등재하여 애워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는지 상당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후원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 유산을 정말 인재 양성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장학금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생전에 거주했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고인이 원하시는 어느 지역에서든 뜻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산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아요. 재단 유산기부 기준으로 보면요. 2023년 후원자 수가 79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 기준으로 138명으로 짧은 기간에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결국엔 이게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 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유산 기부가 늘어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디에 써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또 내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할 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이제 나눔이 곧 삶의 가장 숭고한 마무리다라는 생각들도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유산 기부를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요 점이 또 알려지면서 유산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세 혜택이란 말이 귀에 딱 꽂힙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이제 유산 기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절세가 된다는 건가요?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총액, 즉 과세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유산 기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유산 기부만큼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비율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평생 살아오신 아파트를 자녀분들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아파트가 현재 리모델링이 돼서 정말 장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시면은 그런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도 또 부모님의 의지를 이어서 뜻깊게 사용한 사례라서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상속세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많게는 50%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부를 하면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재산이 돼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쉽게 설명드리면요. 상속이 오늘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날로부터 10년 전까지의 모든 재산 거래를 다 조사를 합니다. 1년 전에 자녀한테 준 금액, 또 그 2년 전에 누구에게 준 금액을 다 다시 합쳐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기부한 건 합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 재산에서 뚝 잘라서 이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내가 그렇죠. 상속세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구나. 그래서 다 더해지는데 기부한 것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아예 상속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기부를 하는 게 더 큰 이익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상속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으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략 뭐 한 14억 정도 세금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당장 14억 현금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헐값으로라도 네. 집값을 팔아야 내려서 헐값으로라도 집을 팔아야 되는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비상장 증권인 경우에는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 만약에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 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차라리 상속세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를 택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기부 가입 절차도 어렵지 않고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하니 서약서를 쓰는 펜도 가벼웠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하고 오셨군요. 네네.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일단 네. 이렇게 됐으면 좋은 일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얼마 한다고는 안 썼잖아요. 일단 한다고. 아니야 뭐 그럼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나눔 런이라고 해서 좀 나눔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산타 원정대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자원봉사라든지 다양한 재능 기부로도 또 기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 남긴 유산이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산 기부는 단순히 자산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크게 불리는 마지막 투자인 셈인데요. 평생을 다해 모은 자산,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남길 바라시나요? 지금까지 돈손체크였습니다. 유산기부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거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네요. 단순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기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상속재산에 따라서 다 기부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요. 가상자산, 코인까지도 암호화폐도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자산이 다 기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산기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생소했거든요. 그 해외에서는 유산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해외에선 상당히 활발합니다. 참여율도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보면 차이가 꽤 큰데요. 네. 이 영국 같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해 유산 기부 규모가 약 8조 원 정도. 주요 자선단체 모금 수입의 평균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미국의 경우도 지난해 유산 기부 규모가 약 60조 원으로 전체 기부의 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는 2023년 기부 총액의 약 16조 원 중 유산 기부는 전체 3%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여율 자체가 차이가 좀 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또 쪼개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제가 쪼개서 설명을 이번에 드려보겠습니다. 3가지로 쪼개지나요? 네. 일단 서구에서는요.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요. 역사와 사회에 남기는 정신적 발자취다라는 인식이 우리보다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기부를 해도 사회 곳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금융 설계사들이 아예 적극적으로 유산 기부를 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나라도 변화를 하겠죠? 맞습니다. 유산의 일정 비용 이상을 기부를 할 경우에는 남은 유산 상속세 감면해주는 법안 현재 논의 단계에 있고요.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 기부의 날로 선포를 하는 등 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 이제 평생 모은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던 시대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유산 기부가 여러분의 뜻을 담는 한 가지 선택지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장르가 머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이슈들 가득가득 짚어보았는데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기부 많이 해야지. 나도.